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께서 가장 강렬하고 따스하게 기억하고 계신 과거의 추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가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G1 극장판 애니메이션부터 보신 분들께는 정말 리마스터된 추억이란 이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억 얘기를 먼저 꺼내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억이라고 하면, 특히 좋은 추억이라고 하면 뭔가 강렬했던 기억, 뭔가 내가 큰 돈을 쓰고 좋은 걸 사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한 추억이겠습니다만, 저부터도 옛날에 가장 좋았던 추억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바다를 본 기억이라거나 겨울에 눈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 좀 이런 소소한 기억들이 인생의 가장 강렬한 추억으로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각자만의 강렬한 추억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선배님들께도 언제나 떠올리실 적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맞춰봐도 될까요? 네.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낯간지러운 멘트. 혹시 지난번 방송 에피소드 룩백을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닌가. 룩백의 몽글몽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일주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남아있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사실 룩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약간 낯간지러운 이제 담백하지 못한 이런 멘트를 왜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담백하지 못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룩백 에피소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룩백 충분히 좋은 영화죠. 하지만 저에게 그 정도로 와닿지는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한번 전 언제나 모든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싶기에 언제나 저희 오프닝을 날씨 얘기로만 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소 감성 촉촉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꽤 그 역사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IP의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게스트 또 소개를 드려야겠죠. 먼저 오늘 트랜스포머 1 에피소드에 찾아와 주신 우리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복정동 스포츠카 표표입니다. 예. 네, 표표님 앞서서 미리 소개도 전에 목소리를 내시면서 네네. 저를 회방 놓으셨는데, 네. 어쨌든 오프닝이니까 표표님은 돌이키셨을 때 가장 좋았던 추억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가장 좋은 추억이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요, 어머니께서 집에 많이 쌓아놓으셨던 노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줄이 없는 노트, 네. 백지 노트. 근데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애정했던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롱맨, 메가맨. 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컴퓨터 게임이요? 네네네. 네. 그 게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게임을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게임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만화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저희 친누나가 있습니다. 3살 위에 터울이 있는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님한테 그 만화를 보여드리고 그 누나가 또 답으로 그 다음 편을 이어서 그려주는 만화를 이어서 그려서 이제 서로가 독자가 되는,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룩백의 정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화를 그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철이 들면서 서서히 답 만화를 안 그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약간 삐졌었는데, 근데 그래서 삐져서
삐진 내가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이제 만화를 꾸역꾸역 그려줬던 누님께서 네, 누나한테 그런 약간 민폐를 끼쳤던 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때의 기억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듣기만 해도 참 그래도 화목한데요. 화목했죠. 네, 그래서 만화를 꽤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만화 그 노트로 좀 얇은 노트긴 했는데 한 10권이 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그렸었어요. 그니까 진짜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도 정말 큰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정작 돌이켜봤을 때 더 오래 남고 가장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기억들은 이런 좀 소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야. 소소한 거 맞긴 해. 근데 소소하다기보다는 사람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룩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야.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하고 있었더라? 나는 배우를 왜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건 항상 사람이었고 내가 나 자신이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그걸 보는 사람한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만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연기를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슬프게 혹은 뭐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때 가장 불탔던 것 같고, 그 외에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 배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좀 돈을 더 땡길 수 있을까, 돈을 더 땡길 수 있을까, 그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스스로를 계속 깎아먹게 되고 계속 스스로를 단련과 성장에서 좀 거리가 멀게 약간 뭐라 해야지, 스스로를 그냥 녹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더 높은 성과를 원할수록 더더욱 녹슬게 되는 아이러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야기의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이쪽은 힘을 쓸 수가 없다. 아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그런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추억이라는 게 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건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과 또는 어떤 순간, 그냥 이런 것들이 주 재료인 것 같거든요. 좋은 추억의 재료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감성 촉촉하게, 웃기게도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는 트랜스포머 1인데 키키코카카 이런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워낙 이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이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을 열광하면서 본 세대는 아니지만 비록 그래도 극장판도 예전에 나름 챙겨봤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새 시대에 발맞춰서 진화하는 시리즈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향수, 또 추억, 이런 얘기들이 절로 후두둑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트랜스포머 1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죠? 트랜스포머 시리즈, 프랜차이즈,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로봇 모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죠?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머천다이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 파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다룬 로봇이 나온다. 사실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 태생부터가 그렇고 근간이, 그리고 이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도 하스브로기 때문에 장난감 회사 미국에. 그렇죠.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제 영상물이나 아니면 실제로 로봇을 가지고 놀았든 간에 어떤 로봇을 가지고 놀았는지가 저는 좀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것도 좀 좋은 추억거리인데요. 왜냐면 그쵸. 뭐 여성분들도 충분히 어릴 때 로봇을 갖고 노실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남자 아이들이 로봇에 더 심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아마 페페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페페님은 좀 어릴 때 좋아하셨던 로봇 만화 또는 로봇 장난감이 어떤 거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많죠. 아무래도 첫 번째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바로 그랑조입니다. 그랑조. 빰빠바 빰빠바 빰빰빰빰빰빰빰.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근데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직까지도 정말 신기했던 게 그 당시에도 역시 변신 로봇이라 함은 보통 자동차나 어떤 탱크나 전투기, 비행기 이런 것들로 변신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랑조가 혁명적이었던 부분은 얼굴로 변신을 해서 얼굴인 채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팔다리 머리가 뽑혀져 나온다. 미친 설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랑조 누굴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랑조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 뭐였지? 포세이돈이 있고 그렇지 네, 않아? 그 포세이돈이랑 녹색이 뭐였죠? 그러니까 윈드 뭐 이런 건데? 윈드였나? 그러니까 바람이야 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꺼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인출이 안 되네. 추억이라는 게 이래요. 되게 그 열화상 감지기처럼 약간 열화돼서 나오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시력이. 추억이라는 건 디테일이 없는 거야. 그냥 분위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녹색이 좋았다. 왜 녹색을 좋아하셨어요? 사실 주인공 기체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요. 뭐라고 해야지? 그 소년 만화 국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은 항상 약간 뭐라 해야지? 너무 시끄럽고 까불쟁이야. 열혈 타입. 열혈 타입. 근데 이제 녹색, 세컨드. 그들은 어떻습니까? 친근한 친구. 참모. 그래서 아니 걔는 세컨드도 아니었어요. 서드 아니었어? 포세이돈이 서드 아니야? 포세이돈이 세컨드고 걔가 일본 열혈 애니메이션 특유의 냉정한 2인자였잖아요. 구도가.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포세이돈이 시크한 애였나? 하여튼 전 시크한 애가 좋았어요. 그럼 포세이돈이네. 그건 포세이돈입니다. 그 전문가 선배님들 이럴 때 VAR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 그랑조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 댓글을 통해서 지적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녹색인가 파란색인가 아무튼 그게 좋았어 나는. 그리고 그게 좋아했던 거 맞아? 총에다가 그 별 그려져 있는 동전 넣고 쏘아가지고 바닥에서 이거 소환하는 거 있잖아. 그랑조 마법진. 그렇죠. 도막사라무. 오막사라문가 그게? 도막사라무. 나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환되는 건데 하여튼 그 장난감도 집에 있었고 그리고 그랑조 장난감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때는 이제 짝퉁 개념도 없어가지고 오리지널만 돌아다녔거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제였어. 물 건너온.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일제 어땠습니까? 일제 귀중 고가였죠. 굉장히. 완전 고가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제 하면 막 사람들이 으뜸 세우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다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딱간 전설의 용사 딱간 GX 뚜루두두루두두루두루두 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근데 약간 멍석 깔아줬잖아. 트랜스포머 감성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진짜 다양한 그런 로봇 관련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했어요. 뭐 방금 말씀드린 다간도 그렇고 마이트 가인이라든지 뭐 라이징오, 무적 캡틴 사우루스, 골드런, 케이캅스. 볼트론도 좋아했어. 근데 나는 골드런이 더 좋아. 골드런, 케이캅스. 골드런 진짜 명작이죠. 케이캅스랑 골드런 저 장난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어릴 때 삼촌이 굉장히 많이 사주셔가지고 저는 또 미국으로 가면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파워레인저 물론 그 근간은 일본이지만 파워레인저 굉장히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삼촌들이 문제네요. 저희 조카한테 미리 심심한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카분 커서 우연이라도 이걸 듣게 되시면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장난감 공세를 살짝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 강아지 이런 거지만 페페님의 조카가 이제 10살 내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만의 약간의 작은 영업 겸 이제 약간 공략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봇 만화에 심취되면 답이 없어요. 이거 시리즈별로 다 모아야 되고 로봇 만화가 또 악독한 게 뭔지 압니까? 합체 각자 한 쪼매니 5명들이 또 거대 로봇으로 합체를 해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넌센스고 그리고 또 로봇 그 장난감이 중요한 게 뭡니까? 결합감 그래서 그 부품을 양 부품에 이렇게 딱 끼울 때 그 딸깍하는 그 느낌 그게 또 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결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단단하고 묵직하고 이게
전혀 뭐 부스러짐 없이 낙지처럼 막 흐물거리는 느낌이 없이 다 이렇게 육중하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재밌게 갖고 노셨던 그런 장난감 또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화가 영화이니만큼 트랜스포머 얘기도 조금 해줘야 공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웃기게도 물론 이제 장난감이라는 게 어린이들만의 유물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생 아닌가? 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준성인일 때, 청소년일 때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 실사영화 1편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전설의 1편. 그때 저는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존재를 얼핏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트랜스포머 옛날 극장판 G1 애니메이션 정도만 본 상태였는데 팬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 2007년에 1편이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성인도 장난감을 살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선입견으로는 장난감을 고등학생인 내가 사도 될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트랜스포머 1편에 나오는 실사영화의 로봇 장난감들을 제가 모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도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 그거 거기 보셨죠? 선반에 놓여져 있는 맞아요. 거. 범블비 저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아이언하이드, 라쳇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좀 그런 낭만이 있었고 좀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큰 기대감에 부풀어서 보러 갔던 마이클 베이의 2편 폭망했죠. 3편 저점 갱신했죠. 4편 저점 또 갱신했죠. 5편 저점 또 갱신했죠. 그래서 저는 그 장난감들이 약간 눈의 가시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그 하한가가 없는 주식이네요. 그 미국장인가요? 놀리나요 지금 사람? 어쨌든 그랬다. 고등학생 때까지도 로봇 장난감에 심취해 있었다. 이게 아무래도 장난감에 물리셨네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추억이 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난감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복정동 스포츠카 표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트랜스포머가 된다. 변신하고 싶은 어떤 비클 모드가 있으신가요? 그게 스포츠카일까요? 아닙니다. 뭐죠 그럼? 저는요 한국의 대표 비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파란색 포터트럭이요? 포터트럭이요. 왜요? 물론 이제 좋은 차인 건 맞는데 뭔가 변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로망이 충족이 되는 디자인은 아닌데? 전기 트럭이 아니어야 돼. 가솔린이어야 돼. 아니 뭐 트랜스포머면 연료가 에너존 말고는 필요 없겠죠. 덜덜덜덜 떨리는 그 맛이 있어야 됩니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사실 진짜 기름을 먹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존을 먹기 때문에 포터트럭으로 변신을 했으면 달달달달달달 굳이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고 트랜스포머로서 정체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달달달달달달달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진동 모드가 없다. 그럼 제가 제 몸을 떨겠습니다. 근데 왜 포터트럭으로 하필 변신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국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르신 한 분이 타 계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파란 조끼 입으신, 그리고 옆에 태극기. 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도 애국 보수였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뭐 각자의 가치관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이나 을지로에서 자주 보이시는 그분들. 포터트럭 뭐 좋은 차죠, 명차고. 근데 뭐 굳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변신을 한다면 그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로 변신을 하는 게 좀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투기. 그거 어때? 랩터? F-22? 아니 이거 그 스텔스기 이렇게. 폭격기 같이 생긴 거. 네. 근데 너무 육중하지 않아? 난 좀 빠르고 싶거든. 난 날쌘돌이 하고 싶거든. 스타스크림처럼 좀 그런 느낌이면 어떨까 싶어요. 좀 길쭉하고. 아니면 헬기도 괜찮아요. 헬기? 저희 파일럿 에피소드에 나와주신 토리님이 실제 군대에서 수리온을 몰고 계신 파일럿이셨잖아요. 네. 저는 수리온 헬기로 변신하는 것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방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제가 트랜스포머로서 수리온으로 변신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영공 저기요. 수호하겠다. 그쪽이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뭐가 되긴요. 그냥 애국 보수 되는 거예요? 애국은 애국이에요. 애국 보수는 애국이 아니고 보수잖아. 서로의 나라를 보수 애국이라고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의 나라를 서로 각자 어디서 지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저는 대한민국의 영공에서 애국을 하고 저는 이제 아스팔트. 표표님은 광화문에서 애국을 하시고 아스팔트.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아무데도 있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저희가 어찌 로봇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언젠가 뭐 될 수 있다면 뭐 언젠가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광화문 가면 표표님 보이시는 건가요? 아유, 만약에 진짜 하라 그러면 나도 하늘 나는 거 하지. 왜 갑자기 또 딴소리? 포터하면 약간 모르겠어. 포터에 그 헬리콥터 날개라도 달아주면 제가 한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라에몽이에요? 뭐 대나무 헬리콥터 달아야 돼? 오늘도 어김없이 헛소리로 시작을 하는 저희 방송. 어떻게 된 게 나만 끼면은 약간 얼간이 토크 되는 것 같아. 그냥 헛소리 천국이 되는 거예요. 헛소리 개론 같아. 헛소리 학개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 사랑하시죠? 선배님들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를 그렇게 한없이 예뻐해 주시는 선배님들이 한 주간 어떤 댓글 남겨주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댓글이 2개거든요. 근데 이 2개의 댓글 모두 표표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표표님이 첫 댓글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댓글 표롱표롱표로롱님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외삼촌 캐스팅 기원 100분의 1 이라고 하시면서 케빈 클라인 팬츠를 표롱표롱표로롱님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어떤 생각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건 표롱표롱표로롱님의 댓글입니다만. 저 지금 표롱표롱표로롱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표표라서 네. 표로롱님 아무튼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재원 외삼촌 캐스팅 근데 재원 씨를 이재원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표롱표롱표로롱님은 아마 이재원 씨와 조금 친분이 있으신 분 같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재원 씨와 만나본 적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 약간 매드맥스의 토마디가 있던데 매드맥스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누구지? 난 정말 궁금하네. 나도 좋아하는데 매드맥스. 그니까 표롱표롱표롱님 참 미스테리하네. 표롱표롱표롱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나중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켈빈 클라인 팬츠를 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레블 리지 에피소드에서 근황 토크 때 재원님이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재원 씨가 추석 명절에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워낙 가족 내에서 재밌기로 유명하신가 봐요. 가족 담당 광대라고. 저희의 표현이 아닙니다. 재원 씨가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저희가 옮긴 거고요. 개량 한복을 평소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제사상에 절을 하실 때 보니까 개량 한복 사이로 켈빈 클라인 팬티가 보이더라. 삐져나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동서양의 어떤 조화를 느꼈다라고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표롱표롱표로롱님도 켈빈 클라인 팬츠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승부 빤스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사를 치러야 될 때 좀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팬츠로 많은 분들이 되게 켈빈 클라인을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팬티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팬티 브랜드 아우팅도 당하고 뭐 커밍아웃도 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켈빈 클라인도 물론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있어 쇼부 빤스는 BYC? 리바이스 저는 좋아하거든요. 리바이스. 얘기 나온 김에 혹시
페롱페롱페롱님 페롱페롱페롱님이 아니라 표표님은 어떤 팬츠 브랜드를 좋아하시는지. 아 팬츠 브랜드요? 네. 아,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아니 근데 뭐 까서 보여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요 사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떨리지?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이라거나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할 때, 자 표표의 승부 빤스 예, 승급반스. 공개 아우팅 들어갑니다. 저는 코데즈 콤바인 오. 검정 빨강 하양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색깔까지는 안 궁금했는데. 코데즈 컴바인 또 좋은 브랜드죠. 코데즈 컴바인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표표님의 어떤 자신감을 키워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코데즈 콤바인의 2022년 2023년 모델부터 굉장히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됐냐면 소재가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촉감을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배우의 승부처는 어딥니까? 또 배우님이시니까. 오디션장과 촬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동반됩니까? 움직임이 동반되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단 하나도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실용적인, 기능적인 측면, 이게 얼마나 착용감이 편한가,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멘탈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무래도 좀 새 거에 가까운 걸 입어야 아무래도 내가 이 오늘이라는 그 이벤트에 성의를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사 드리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럼 혹시 그 코데즈 컴바인 팬츠는 예. 다른 평소 이제 팬티들 보관함보다 따로 이제 보관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액자에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다가 중요한 날에 그거를 스르륵, 마치 배트맨이 배트케이브에서 자신의 그 옷장을 딱 열을 때 안에 배트맨 수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쫙 열면 안에 코데즈 컴바인 그 라인이 딱 나오고 뭐 이런 건가요? 자, 점점 약간 함정 토크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건조를 다 끝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착착착 이제 개어서 넣어 놓죠.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일정들을 봤을 때 중요한 날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미리 꺼내지 않습니다. 다른 걸 미리 입고 이제 그건 남겨놨다가 이제 약간 예광탄 아껴놓듯이 이제 필요할 때 그 탄을 꺼내서 장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좀 궁금합니다. 입었어, 어쨌든 중요한 네. 날에. 네. 그리고 이제 세탁기에 넣었어요. 네. 근데 다음날 갑자기 급한 오디션이 잡혀. 그래서 승부반스가 필요한 순간이야. 근데 손 세탁할 시간이 없어.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굳이 입진 않고요. 네. 있는 것 중에서 그 코데즈 콤바인의 약간 그 이지망. 약간 부드러움에 가까운 것, 그 비교적 새 거인 것을 꺼내서 입습니다. 왜냐면 그걸 말리고 자시고 드라이기 쓰고 이러는 동안 이미 내 멘탈은 손상돼. 그냥 간단하게 그 팬츠를 2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소성이 없지 않아요? 올리원이 돼야 또 자신감이 상승하는구나. 그렇죠. 똑같은 물건이어도 가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여야만 그 팬츠를 입었을 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선배님들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이거 천기누설일 수도 있는데, 같은 색의 빤스를 그때 여러 개를 사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 승부 빤스 운이 나눠집니다. 그러네. 매일매일이 그냥 평범해지는 거야. 네, 운이 나눠지기 때문에 원앤 온리여야 돼요. 만약에 하얀색이나 검은색 팬츠를 7개 사서 일주일 내내 입는다? 매일매일이 똑같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사서 매일매일 다른 날 다른 걸 입는다면 그날이 어느 날은 빨간색이고 어느 날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모두 특별해질 수 있다. 지금 이 이론을 설파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그게 바로 제 자신감의 원천이자 제가 복정동 스포츠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죠. 와, 복정동 포터 아니에요? 네. 광화문 포터. 때로는 스포츠카, 때로는 포터. 얼마나 멋있어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렇게
팬츠들 얘기가 나온 김에 선배님들도 혹시 까먹으셨다면 지금 살짝 바지춤을 열으셔서 오늘 내가 어떤 팬츠를 입고 왔었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게 왜 사과를 해요? 우리 바른 말만 했는데. 저희 회차가 지금 몇 회차죠? 저희 좀 있으면 400회가 되어가는 그런 깊이 있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거의 대하 드라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소재 고갈이 온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팬티 토크까지 들어간 이런 처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디 약간 이제 좀 측은함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약간 가끔씩 네모바지 스폰지밥과 뚱이 같은 토크가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귀엽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여러분 선배님들 나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굳이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제 얘네가 할 게 없어서 하다 빤스 얘기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럭키비키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보자면 팬티까지 벗어서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항상 선배님들께 방송을 임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방송 마인드는 곧 럭키 팬티다. 그렇다 완전 럭키 팬티잖아. 선배님들이 제발 제 옆에 오셔가지고 이거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 눈빛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거든요. 저 생각보다 그렇게 팬츠에 민감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 방울이랑 약간 약간 작두 같은 것만 쥐어주면 그냥 우리나라 무속신앙 무당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회차 레블리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승부 빤스는 리바이스라고. 오늘은 아디다스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 캄한 모습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이제 팬티 얘기 넘어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 댓글까지 표표님 이슈가 좀 있는 댓글입니다. 제 얘기가 또 나왔나요? 페이퍼 143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베테랑2 에피소드 들으시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표표님, 빨래를 바로 안 해서가 문제 아닐까요? 일주일 동안 땀에 묵혀있으면 삭을 것 같은 킥킥 바로 빨래 하시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트위스터스 에피소드 근황 토크 때 표표님께서 나는 티를 입으면 땀 때문에 누래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진다. 그러니까 티가 두께감이 점점 얇아져서 사가간다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출연을 해주셨던 베테랑2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최대한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었는데 페이퍼 143님께서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빨래 이슈가 아니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표롱표롱표로롱님 아니 표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저 오늘 아디다스 입었어요. 캄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페이퍼 143님의 추론은 합리적입니다. 빨래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네, 왜냐면 제가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고정해 놓고 하거든요. 어느 요일에 하시나요? 일요일에 합니다. 일요일에 일정이 있으면 토요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의 마무리로서 주말에 하시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에 내가 아껴 입는 티를 안에 받쳐 있는 티가 없이 입고 나갔다. 근데 땀이 많이 났다. 근데 일주일이 거의 흐른 뒤에 주말에 그걸 빨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월요일에 입혀지는 티는 6일 뒤에 빨래통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를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꼬인 군번이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본 결과 땀이 많이 났었을 때의 입은 티는 바로 물속에 담가놓고 그날 샤워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그냥 바로 빨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0대 20살 딱 되자마자 본가에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래서 걸어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뛰쳐나왔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표표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근데 왜 뛰쳐나오셨죠? 저를 지지해주는 아주 감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왜 제가 본가 알러지가 있어서요. 왜 알러지가 생겼을까요? 뭔가 집에 우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특유의 이제 트롤 기질과 반골 기질, 외골수. 상현 씨는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아주 거지 같은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페페님의 부모님이 뛰쳐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댁이니까 제가 나가야죠. 아 그쵸 그쵸. 요점은 그게 아니야 이 네네. 양반아. 다시 돌아와. 그래서 빨래를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해요. 뭐든지 시작할 땐 열정에 이게 차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 해봐야 계속해서 쌓이는데 맞아. 굳이 내가 이걸 자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전업주부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현타예요, 진짜. 저 근데 진짜 그런 거 자주 느껴요. 물론 뭐 전업주부분들은 저희의 배로 더 느끼시겠지만 진짜 집안일은 끝이 없고 항상 똑같잖아요, 보통 그 모습이. 맞아, 그게 너무 힘들어. 거기서 오는 지루함과 권태가 있어. 선배님들 이거 그 가정주부 선배님들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빨래, 설거지, 방청소, 정리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누가 다 어지러 놓는 거야 혼자 사는데. 표롱님이 어질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요? 표롱님이 어지르시고 페페님이 수습하시고. 23 아이덴티티. 그거 맞는 거 같은데. 같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모르셨구나. 연기하고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건 표표였고 안에서 개 그지같이 사는 거는 표로롱이었구나. 그런 거 같아요. 그랬구나. 몰랐어. 하여튼 제 삭은 티셔츠 토크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접읍시다. 이제 지금 이 얘기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석에서 저희 방송 자주 나와주시는 석돌님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페페님 나오신 방송 재밌게 들었다고 석돌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하필 그 티셔츠 삭는 얘기 방송에서 들을 때 밥 먹고 있었다. 그래서 좀 비위가 약해져서 좀 스킵하면서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티최몇 논란을 좀 저희가 이제 묻어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을도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땀에서 비교적 멀어지는 계절이 진짜 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같이 그 트랜스포머를 오늘 따끈따끈하게 낮에 봤거든요. 저랑 오늘 같이 영화를 보시고 지금 녹음을 왔습니다. 근데 극장이 약간 춥더라고. 에어컨을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아직 여름이라고 상정하고 틀어놓은 것 같아. 근데 밖에는 또 선선하니까 좀 춥긴 추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장에서 트랜스포머 보면서 떨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더위에 약한 게 아니고 나는 모든 것에 약한 게 아닐까? 나는 혹시 표쪽이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쪽이가 아니라 표쪽이. 네. 지금까지는 더위에 취약한 남자, 더취남인 줄 알았는데 추위에도 취약하네? 추취남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양남이었다. 인자약이네요. 네, 인자약인 게 아닐까. 인간 자체가 약하네요, 그냥.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페페님이 또 직접 부탁을 하신 게 있으니까 페페님의 이런 티최몇 논란은 오늘로써 좀 종지부를 찍고 우리 모두 모른 채 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저희도 자제를 할 테니까요. 선배님들께서도 저희랑 약속해 주십시오. 자제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게? 우리끼리의 비밀로 해주시기로 선배님들도 약조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묻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여름이 오겠죠? 그러면 또 묻어뒀던 그 논란이 다시 언제고 파묘당할 수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만 이번 주 영화인 트랜스포머 1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영화입니다. 망하고 또 망하다가 이제는 절치부심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그 IP죠.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신작 트랜스포머 1 되겠습니다. 자,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저희가 최근에 군원님과 함께했던 리볼버 에피소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군원님과 제가 조조 영화로 리볼버를 본 다음에 바로 녹음을 왔다. 그래서 숙성 없이 활어회처럼 맛보는 영화 리뷰를 했는데 그때 느낀 것. 영화는 확실히 숙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는 영화를 본 당일 그 영화를 리뷰하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또 제가 표표님과 함께 오전에 조조 영화로 트랜스포머 1을 감상을 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녹음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리뷰 방송으로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그게 맛이죠. 그렇죠. 해서 표표님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인상 비평 해주신다면. 우당탕탕 철컥철컥 잼민잼민스러운 영화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 살짝 아리까리한데. 긍정에서 한 0.5cm 반발자국 정도 양호 쪽으로 가 있다. 호감 쪽으로 조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마음을 움직인다면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네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알리타 보셨나요? 그 제임스 카메론이 리메이크한 그 알리타,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그 누구야 그 감독 그 영화 잘 못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죄송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스타워즈를 망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감독님이 찍으신 알리타 배틀엔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팬층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총몽이 또 원작이니까. 그렇죠. 그 원작이 또 있고 그때부터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리타를 굉장히 생각나게 만들지만 뭔가 로봇스럽고 뭔가 쇠 냄새 나고 기름 냄새 나고 좀 이제 그리고 재미로는 좀 열화되어 있는. 근데 이거 좀 딴 얘긴데 알리타 그 배틀엔젤 영화를 되게 좀 좋게 보셨었나 봐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2가 나오는 게 아니냐, 2를 굉장히 기대한다, 뭐 이런 그 팬들 사이에서의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네네. 그래서 약간 성장물이에요. 청춘 성장물인데, 그게 되게 매력 있게 나와서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타 2에 대해서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알리타를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이 이번 트랜스포머 1에서 느껴지기도 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인상 비평을 해보자면 워낙 그 개봉 전부터 유료 시사를 많이 했고 그 유료 시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를 조금 와해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존재했지만 그래도 제작사와 수입사 입장에서는 좀 자신이 있나 보다 영화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갖고 봤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저도 와 진짜 이번에 걸작이 나왔고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어떤 향후 방향, 향후 전개를 아예 새로 세팅할 정도의 작품이 나왔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간 죽 써왔던 이 시리즈의 어떤 일말의 희망의 빛 같은 거를 좀 상징하는 작품 정도로 나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 지금까지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무게감? 그러니까 책임감이 중압감이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철학 자체가 되게 고루하고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로봇들 간의 희생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정의로 언제까지 그걸 얘기를 해나갈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행하는 그 프리퀄이라는 방향으로 좀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제도 1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방금 페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 트랜스포머 1이라는 애니메이션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트랜스포머 이야기들 있잖아요. 실사 영화였든 애니메이션이었든 만화책이었든 간에 완전 초창기 시절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오라이온 팩스라는 청년 시절의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리고 메가트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D 몇이었죠? 167? 하여튼 D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청년 시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 행성이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로봇들이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가장 최하층으로 약간 차별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계급이 광부 계급인 것 같아요. 수드라야 수드라. 원래 이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에 에너존이라는 트랜스포머들이 먹고 마시는 에너지원이 풍부하게 흘렀었어요. 근데 과거에 쿠인테슨이라는 외계 종족과의 대전투 당시 이 에너존의 생성 아이템인 리더십의 매트릭스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에너존이 풍부하게 흐르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에너존도 이제 사이버트론 내부에 있는 그 광산에서 힘겹게 캤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광부들이 그 에너존을 캐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하지만 변신을 하지 못하는 트랜스포머들이다 라는 이유로 다른 트랜스포머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설정상 트랜스포머들이 로봇, 그러니까 인간 형태의 모습에서 비클 모드, 뭐 자동차든 비행기든 이런 비클 모드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팍에 코그라는 부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광부 계급의 트랜스포머들은 날 때부터 이 코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변신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지, 태생적으로. 그래서 더 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의 주인공인 오라이온과 D는 둘 다 광부 계급의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다 어떤 과거의 어떤 프라임들의 전설, 그리고 이 리더십의 매트릭스의 행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세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호승심, 모험심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는 두 청년인데, 계급 향상의 욕망이 있는. 그렇죠. 그 와중에 이 나중에 범블비라고 불리게 되는 이 B라는 친구와 함께, 또 엘리타라는 친구와 함께 이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트랜스포머 1의 주된 줄거리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지금이야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이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걔네 뭐 숙적 아니야? 주인공과 악당 관계 아니야? 뭐 이렇게 알고들 계시잖아요. 거의 뭐 배트맨과 조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트랜스포머 1 시점,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이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 그러니까 오라이온과 D는 둘도 없는 친구 관계였던 완전 것이죠. 절친 베프였어요. 완전 형제 같은, 의형제 같은 관계였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둘이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게까지 되는 이야기. 이게 이 트랜스포머 1의 시점이고 주요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친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절친이 똑같이 어려운 길을 가다가 어떤 난관을 맞닥뜨리고 같이 그 난관을 넘어서게 되면서 같이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 이게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관 차이 때문에 대립하게 되는 그 영화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고,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화 같이 보면서 이거 박상현이 좋아하는 류의 플롯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까웠던 존재가 서로 등을 돌리고 멀어져서 대립하게 되는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뭐 스타워즈의 사실 다크사이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오비완 케노비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블 영화 중에서도 특히 시빌워를 더 좋아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영화에서도 살짝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일단 이 영화의 형식,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트랜스포머 극장용 영화의 역사를 보면 80년대 작품이었던 G1이라는 작품은 너무 예전 작품이고, 생각보다 국내 관객분들 중에 좀 보신 분들이 많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배제를 하고 말을 한다면, 지금 트랜스포머의 어떤 국제적인 인기, 특히 한국에서의 인기는 2007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실사영화 1편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편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평론가분들의 대체적인 평은 그렇게 좋지 않았으나 저 역시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할 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는데, 문제는 아까 근황 토크 때 말씀드린 대로 2편이 굉장히 졸작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어지는 3편이 그래도 2편의 어떤 그런 실수를 만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봤지만 그 실수를 또 똑같이 했고, 저점 매수가 불가능한 프랜차이즈죠. 4편도 졸작이었고 5편도 졸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다른 감독들을 기용한 범블비 스피노프라든지 최근에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같은 작품들이 그나마 평작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리즈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합리적이고 좀 새롭고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얘네들이 온 행성은 도대체 어따구로 생겼을까? 이런 게 항상 궁금했었고,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영화를 봤던,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도 다 도대체 얘네들의 기계 행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러니까 생활권이잖아. 그러니까 문화나 양식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표현해야 했는데, 실사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그 캐릭터와 그 배경의 그 톤 차이 이런 것들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 기계 종족들이 한국이란다. 그 지구에 오기 전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세계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애니메이션이 최고인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기획만 놓고 봤을 때, 젊은 청년 시절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이라는 기획만 봤을 때는 실사 영화로 먼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제작사도. 근데 보세요. 인간 측 주인공이 배우로서 나오지 않는다면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을 비롯한 트랜스포머들만 나오는 외계 행성 이야기다? 그러면 그건 그냥 풀 CG 실사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애니메이션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디즈니가 몇 년 전에 내놨던 라이온킹 실사판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라이온킹 실사 영화도 인간 배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냥 애니메이션인 건데, 그렇죠. 그냥 실사화를 실사적으로 구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제작비도 일단 높거니와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그렇게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럴 거면 그냥 좀 더 데포르메를 해서 좀 더 어린 관객층들까지 타겟으로 잡아서 본격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제작진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또 현실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뭔가 시리즈를 일신하고 싶다. 뭔가 좀 더 색다르게 보여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들어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의 감독이 조시 쿨리라는 사람인데 토이스토리 4편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픽사 출신 인재인 거죠. 그래서 아예 본격 애니메이션 감독을 기용해서 파라마운트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확실히 완성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어떤 좀 그런 게 보이는, 의도가 보이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나름 힘을 좀 줬다. 나름 힘을 줬다. 네네네. 보통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보다 좀 약하지 않나? 하지만 오히려 힘을 주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려는 본능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카테고리화 시키기. 그렇죠. 그리고 뭐 콘센트 구멍만 봐도 인간은 사람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연결하고 싶어해.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베이가 트랜스포머 5편 동안 한 짓거리들을 보면요, 저는 이거는 너무 욕망이 과다했던 거 아닌가, 그 본능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트랜스포머는 그냥 트랜스포머일 때 재밌어요. 근데 항상 마이클 베이는 뭘 했냐? 그거를 인류의 역사와 연관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트랜스포머들이 고대 이집트에 떨어져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게 2편의 내용이었고요. 3편에서는 알고 보니 트랜스포머들이 달의 뒷면에 숨어 있어서 그 미국이 행했던 아폴로 계획과 연관이 있었다. 또 이렇게 갔었고. 그거 다 유튜브 음모론 채널에 다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5편에서는 알고 보니 트랜스포머들이 아서왕 신화에도 관여를 했다. 아저씨 선 넘네 진짜. 심지어 범블비 그 새끼는 그 새끼래. 그 깡통놈은 2007년 1편에서는 지구에 처음 왔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5편인가 4편 보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연결하려고 했던 욕망이 오히려 이 트랜스포머가 가진 소재의 힘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스피노프인 범블비가 재밌었던 것도 약간 ET식의 플롯이긴 했지만 그냥 범블비와 한 소녀의 관계에만 천착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급력은 좀 줄었으나 좀 더 진심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가 그냥 아싸리 지구 이야기 싹 빼고 그냥 트랜스포머들로만의 이야기를 간 게 저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저는 좋게 봤고 페퍼님도 그나마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네네. 점이 특히 좀 눈에 띄고 좋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들이 전부 다 메카잖아요. 네, 로봇이죠. 네, 로봇이니까 그 아무래도 원래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쇳덩어리들끼리 싸우는 그 그 육중한 맛. 육중한 막, 그러니까 킹꽝 해가지고 막 철컥 약간 요런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았고요. 그걸 또 사운드 작업을 저는 굉장히 공들여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프로덕션이 아무래도 폴리 작업에 좀 많이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게 폴리 작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그 감칠맛을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액션 씬이 되게 다채로웠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에 하기 힘든, 그리고 이제 화포로만 싸우는 그런 액션 장면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액션이 많이 나와서 좋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먹질을 할 때도 그냥 주먹질 하는 게 아니고 팔꿈치에서 로켓이 나와서 그 던지는 주먹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메카로만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박치기를 하려고 해도 뒤통수에서 갑자기 엔진이 열려가지고 박치기를 하면 더 세게 할 수 있잖아요. 엘보 로켓처럼. 그렇죠. 그리고 혹은 제 무릎에 칼날이 달려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제가 발차기를 하려고 할 때 제 그 정강이를 중심으로 다리 아래쪽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칼날이 발바닥 쪽으로 오겠죠? 그 상태로 딱 베는 거야. 약간 그런 맛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창의적인 액션씬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씬을 볼 때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트랜스포머 실사 영화들에서도 충분히 도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잘 살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신의 과정이 액션에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로봇의 형태일 때 싸우고 도망치거나 쫓을 때 자동차로 변신해서 쫓고 또 만나면 또 로봇으로 변신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실사 영화나 다른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액션 커리큘럼이라고 할까?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트랜스포머 1이라는 작품에서의 액션은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페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방식들을 활용해서 변신 과정에서의 액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신을 하다가 말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반신만 해서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거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엘리타라는 캐릭터의 경우에 이제 오토바이 비슷한, 특히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나올 법한 그 오토바이로 변신을 하는 트랜스포머인데 발에 바퀴가 달려 있다 보니까 변신을 해서 하반신으로 막 접해다가 또 막 다시 인간형으로 변신을 하고 막 또 추격을 계속하고 이런 어떤 액션 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이거는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이고 트랜스포머들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소재에 대한 감독과 제작진들의 어떤 이해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사화 배경이면은 또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액션을 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의 그 지나다니는 움직임의 속도와 로봇의 그 육중한 크기가 약간 그 대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들을 그 애니메이션만큼 빠르게 연출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부적절하지 뭔가 아. 느낌이. 약간 인간만큼 빠르면은 그 큰 사이즈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육중한 액션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프랜차이즈가 너무 썩고 고이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됐는데 애니메이션화하면서 약간 하고 싶었던 걸 마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 제작진이 상상했던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음. 그 사람이 하는 액션, 다른 일반 실사 액션 영화에서 인간이 하는 액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그쵸. 이제 인간이 어떤 다른 물체로 변신을 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 싸우거나 칼로 싸우다가 도망치거나 할 때는 헬기를 타야 되고 자동차를 타야 되고 이런 식이었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어떤 추격과 액션과 닫지마리와 어떤 활강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좀 더 동선 면에서도 자유롭게 느껴진 측면, 좀 더 화려하게 느껴진 측면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그래픽 작업이 더더욱 많은 인력과 더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그 하드웨어를 갈아서 넣는 그 작업이 더더욱 그 순도가 높아지고 또 사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이번 작품을 보면서 와 진짜 이제 CG가 갈 때까지 간 걸 넘어서 실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액션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작품이었고 심지어 저희가 오늘 조조 영화로 보고 왔는데 4DX로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4DX에 어울리는 영화기도 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에요. 이게 계속 달리고 날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4DX로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만족감이 다른 작품들 보실 때보다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내용적인 측면은 어떠셨어요?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 자체는 되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같았던 두 인물의 대립 이것도 뻔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 설정 뭔가 리더가 있는데 유능하고 신뢰 가능한 인물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뒤가 구린 인물이었다 라는 설정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이 표면이라고 하죠. 서페이스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지상으로 나갔을 때는 약간 이제 표표님이 좋아하시는 매드맥스 감성이 살짝 있기도 하고 어떤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처럼 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그 사이버트론 그 도시에 그 지도자 있잖아요. 그 센티넬 프라임. 센티넬 프라임. 그 새끼는요. 마이클 베이가 만든 3편에서도 배신 때린 새끼예요. 이게 미친놈이에요. 걔 맞지? 걔가 다시 나온 거 맞지?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리부트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 새끼예요. 센티넬. 근데 나는 약간 대통령급의 그러니까 도시의 대통령이라고 나오는데 애가 왜 이렇게 유튜버 같지? 이런 생각. 아니 뭔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쎄했어 그 새끼. 맞아. 관상이 좋지 않더라. 품위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 이게 연출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성을 그냥 마냥 대놓고 얘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진 않는데 슬슬 스멜을 풍겨. 약간 구린내가 나. 그래서 계속 보다가 역시나 이상한 놈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뒤통수를 쳤던 이제 조상들의 뒤통수를 치고 외계인들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그런 나쁜 놈으로 나오게 되는데 진짜 그냥 부역자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진짜 그런 놈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간 그 영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놈들은 특히 그 놈은 민족 반역자도 아니야 종족 반역자야. 아니 미친놈이에요. 종족 반역자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솔직히 걔가 그래 배신을 했다 쳐 자기의 어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근데 쿠인테슨한테 충성을 해서 얻어낸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유튜버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연설하고 싶었나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었나. 그러니까 원탑이 되고 싶었던 거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무 멍청해. 아니 그래 원탑 됐어. 그래서 뭔데? 그게 끝이야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원탑 돼봐야 뭐해. 원탑 됐는데 결국에는 그 쿠엔티스한테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그 곡물 헌납하고 굴욕을 당하죠. 굴욕을. 그래요. 그리고 막 멱살도 잡히고. 근데 무슨 원탑 돼봐야 뭐해. 멍청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 등장 때부터 쎄했어.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약간 이제 물론 그러면 영화가 너무 길어지지만 좀 이제 좀 더 설명이 되자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 약간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이제 동료 센티넬 동료 프라임 애들한테 좀 어렸을 때 분리짓을 좀 당했다든가. 야 센티넬, 야 너 가서 빵 좀 사와. 약간 이런 거 당한 게 아니면은. 그래도 너무 잔인하게 배신했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 얘기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저는 조금 다소 아쉬웠던 건 제가 좋아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가까웠던 두 사람이 멀어져서 적이 되는 네. 관계 이야기. 그 목적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어떤 수단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진 못했던 것 같아. 그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누구였지? 메가트론 걔 이름이 뭐였지? D16. D16이 그렇게까지 센티넬 프라임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죠. 게 개연성이 좀 약해.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관객들한테 공감을 시켜줬어야 얘가 나쁜 놈인 건 맞는데 옳지 못한 방법을 지금 쓰려는 건 맞는데 갈 때까지 가려고 하네. 좀 이해가 된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좀 말로만 표현하는 분노를.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까지 원한을 품으려면은 예를 들면 센티넬 프라임의 주도하에 명령하에 우리 부모님이나 이제 종족 나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부 일을 하다가 무슨 뭐 돌에 깔려서 막 다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나는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흑화할 거야.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너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광부 일을 했었어. 넌 사기꾼이야. 다 파괴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 파괴할 거야로 가는 게 좀 그 정도까지 절친마저 죽이려고 할 정도로 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 센티넬에 대한 분노, 메가트론이 된 개인적인 동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관계는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 둘이 결국에는 헤어져야 되겠죠. 결국은 등을 돌리고 적대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각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마치 그래 이쯤에선 얘네가 싸우기 시작해야지. 그래서 보는데 싸울만 해서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 돼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 작가들 물론 영양 이제 좋으신 분들인데 각본가분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배우신 분들이고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메가트론 이 새끼 왜 갑자기 친구한테 화내?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전개를 보면은 상현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이쯤에서 얘네 둘이 슬슬 싸워줘야지. 그런 거 같아.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얘네들 싸움 안 시켰네. 어디서 싸움 붙이지? 막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 장면에서 다시 싸움 붙여야겠다 해서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메가트론이 되게 새침해져가지고 얘는 갑자기 왜 이래? 아까까지만 해도 친구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게끔 갑자기 막 싸워. 갑자기 얘가 약간 폭력적이 되는 게 좀 이제 이게 마법이 걸린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저는 옵티머스 프라임도 옵티머스 프라임 그간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뭐 개별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마이클 베이 영화 쭉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 든든하고 언제나 옳은 말만을 할 것 같고 신뢰가 있는 그런 육중한 캐릭터지 않았습니까?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냥 혈기왕성한 미친놈이에요. 아니 아이아콘 5000 그거 참가한 거 보셨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트랜스포머 즉 얘네들은 트랜스포머 뭐예요? 약간 변화한다. 원래 인간 폼이었는데 탈 것으로 변화해서 그들끼리 즐기는 경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광부들 그러니까 코그를 빼앗긴 광부들이 그냥 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변신을 못하는 변신 못하는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잔꾀 부리면서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놈이 현 옵티머스 프라임 과거 오라이온 팩스
아주 심지어- 그냥 미친놈으로 나와요. 친구한테 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놨어 가자 해서 이제 데려갔는데 갑자기 등에 주섬주섬 뭘 붙여요 비행장치를 그래놓고 야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참전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사실상 D16이 그 뭐야 그 나쁜 흑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옵티머스 프라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프라임의 업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지금은 되게 현명해 보이는 덤블도어가 알고 보니 젊었을 땐 이렇게 좀 혈기왕성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소설이나 영화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쵸.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 이면과 젊었을 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천둥벌거숭이로만 나오니까 나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디자인의 간지도 그렇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가트론이 훨씬 더 공감 가능하고 멋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가트론이 그 좀 더 멋있게 나와요. 예.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메가트론이 되기 전에 D일 때도 그래 네가 성자다 진짜 저런 친구 새끼 데리고 네가 계속 이해해주고 네가 계속 노력해주고 진짜 네가 성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오라이온 팩스 같은 애가 나중에 그 조상들의 선택을 받고 그 리더십 리더십의 매트릭스. 리더십 매트릭스를 몸에 달고 나면서 이제 애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D16은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왜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될 수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맞아.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 희생한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네. 메가트론이 센티넬을 죽이려고 할 때 앞에를 막아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전까지는 센티넬의 그 경호부대 있죠. 다 그냥 죽였거든요. 옵티머스도. 그러니까 얘가 배트맨처럼 살생을 안 하려고 하는 애면 이해가 가. 근데 지금까지 짜바리 새끼들은 다 죽였어. 그래놓고 갑자기 메가트론이 센티넬 죽이려고 하니까 안 돼! 아서라! 이건 정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각본적인 저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때 그 D16이랑 센티넬 프라임이랑 셋이서 이렇게 대치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신 거죠?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옵티머스 프라임도 이쯤에서 한번 총을 맞아줘야 되지 않나.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옵티머스 프라임의 CPU 활용. 적들이 마구 쳐들어오고 있을 때 한 30마리, 60마리 죽이는 거는 괜찮지만 센티넬 프라임은 죽이면 안 된다.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마구 도륙을 하지만 백성들이 보고 있을 때는 아서라 이건 네가 아니야 이렇게 또 착한 척을 할 수 있는 역시 정치는 쇼잉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받을 수 있었다. 왜냐? 리더십에는 정치질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 조상들이 그의 힘을 정의 도덕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우리 당 대표 할 만하다 해서 너 똑똑한데 당대표 해라. 프라임 당 대표 해라. 진행시켜. 이렇게. 이제 모든 열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가 무기인 친구도 아니에요. 옵티머스는 도끼를 쓴다고요. 그걸 어떻게 살생을 안 하냐고요. 아니 그럼 도끼를 꺼내질 말아야지. 방패를 만들어서 꺼내든가 도끼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아서라 이러면은 미친놈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지. 어쨌든 좀 그런 조금의 어떤 덜컹거림이 영화에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메가트론이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메가트론 진영 거기 있는 애들이 하이가드? 하이가드 요쪽 애들이 알록달록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채색에 모노톤이야 가까워. 전부 다. 맞아. 무채색이라서 좀 더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그 기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날렵하고 좀 이제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약간 로망이 좀 그쪽에 쏠려 있고, 군수용이 많기 때문에 또 착한 편은 어떻습니까?
저희 알록달록 해야겠죠. 그렇죠. 빨갛고 분홍색이고 해야죠. 빨강, 분홍, 노랑, 노랑, 초록 아주 약간 그냥 뭐 다채로운 색깔로 튀어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멋이 안 난다. 옵티머스 프라임 디자인이 난 별로더라고. 그 얼굴 디자인. 좀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신이 4DX 영화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낚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트랜스포머 1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찾아봤죠. 네. 포스터 보자마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아니 선배님들 포스터 보세요. 그 얼굴 디자인 괜찮습니까?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지만 입모양 너무 열받지 않아? 맞아. 입이 제일 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기계인데 왜 거기만 유기체야? 근데 정말 이상하게 메가트론과 엘리타와 뭐 범블비는 싫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아쉽다 디자인이 얼굴이 그래도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은 이 새끼는 주인공이란 새끼가 입 모양을 이렇게 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왜 이렇게 한 거야? 그 디자인이 참 아쉽고 그리고 저는 포스터도 어쩌면 이렇게 정감이 안 가게 만들 수 있을까? 맞아. 포스터가 안 튀더라. 포스터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초등학생만 볼 법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 그래서 물론 뭐 완전 성인 대상만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기에는 그렇기에는 좀 약간 유치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성인들도 볼 수 있게 만든 건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네. 포스터가 왜 그따구냐고. 포스터 보잖아요. 뭐가 생각나냐면 그 옛날에 아동화 광고가 떠올라요. 이야 이러면서 막 신발 나가고 마지막에 여아용도 있어요? 하면서 그 엘리타가 정확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포스터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거 진짜 아니잖아. 도와줘 트랜스포머 운동화 이야 하고 여아용도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그런 광고 같이 포스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알던 트랜스포머가 아니야. 모델이 이상해. 그러니까 짝퉁이야. 짭이었어. 트랜스포 더 뭐 이런 거야. 도란스포머. 그래서 뭐 사이버트론의 도시 디자인이라던가 뭐 쿠인테슨의 디자인이라던가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못한 건 아닌데 유독 좀 주인공이랍시고 앉아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특히 얼굴 부분 디자인이 어쨌든 얼굴이라는 게 특히 주인공의 얼굴이면 관객들이 계속 스크린을 통해 2시간 내내 봐야 되는 얼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다른 걸 다 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살짝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니 눈꺼풀까지 어차피 그 철판 움직이는 걸로 눈꺼풀 맞아. 할 거면은 입모양도 좀 철판으로 해주지. 왜 거기만 아사모사하게 그냥 사람 입모양으로 떼우냐고. 난 그게 참 킹받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뭐 저는 코그 없이 태어난 광부들이랄지 위선적 면모를 가진 리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반독재자였던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는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서양권 사람들이 절대 악이라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명확하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어떤 소망이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서양인들이 느끼는 최악의 악은 자유를 애초에 빼앗기는 것. 그래서 그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태생적으로 이 아이는 커서 조절되고 무엇이 될 것이다. 이미 운명을 저당 잡혀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 맨 오브 스틸에서도 보면은 조드 장군을 비롯한 크립토니언들이 그렇게 태어나요. 멋진 신세계처럼. 그리고 해리포터에도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죽음을 먹는 자들은 사실상 마법 세계의 나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스타워즈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도 반복돼서 확실히 서구권 사람들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자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명백하구나. 국가의 정체성 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애초에 그렇기도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궁금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오늘 극장에서 나란히 같이 앉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간에 되게 빵 터지는 부분들이 회표님이 좀 빵 터지시더라고요. 너도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터지셨는지 궁금해서. 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선배님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이가드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센티넬 프라이머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그 직속 부대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들이 침공해오는 그 퀴즈노스? 쿠인테스. 쿠인테스. 어려워. 공부해야 돼. 쿠인테스 외계인들이랑 열심히 싸우는 애들이었는데 근데 하이가드라는 애들이 그 센티넬 프라임이 그 프라이머스라는 조상들을 뒤통수를 쳐가지고 네. 그들을 다 죽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듀누로 치면 싸다우카예요. 그쵸. 사다우카죠. 그래서 그 하이가드라는 애들이 버려진 함선 근처에서 약간 매드맥스 생활을 합니다. 사막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야적. 야적, 뭐 산적 약간 이런 애들처럼 약간 진을 치고 사는데 첫 번째 빵 터졌던 점. 너네 로봇 문명이고 로봇 사회잖아. 근데 왜 원시인처럼 횃불을 떼우고 사는지 난 이게 너무 웃겼고. 걔네도 추위를 타나? 그니까 나는 사이버트론 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로봇들만 사는 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원신 문명의 그 컬러를 따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우리는 그 사이버트론만의 문화권, 생활권, 양식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 근데 네네네. 왜 지구에 있는 원시 부족의 그 컬러를 따가느냐. 왜 결국은 또 인간의 형태를 가져가게 되느냐. 그쵸. 왜 그럴 거면 활도 쏘게 하지? 그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아니 헤드램프 같은 거 이렇게 해놔가지고 보이게 해놓으면 되잖아. 왜 횃불을 쓰냐고. 와, 나 그거 첫 번째 이해 안 갔고, 두 번째는 이 하이가드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그 쿠인테스 쿠인테스 외계인들이 사실상 이 사이버트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센티넬 프라임이라는 애가 종족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몰래 그 도시의 그 생산물을 다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 하이가드라는 애들이 가오가 없는 애들이면은 그 애들한테 그 충성을 맹세해야 맞잖아요. 쿠인테스한테.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 야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적대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고지순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충절심이 있는 애들로 묘사가 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일본 옛날 영화로 치면 낭인 같은 거예요. 낭인, 로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과거 주인을 나는 계속 충성을 맹세하겠다. 나는 이런 현실은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절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D16 그러니까 훗날 메가트론이 되는 그 놈이 그 낭인들의 리더 스타스크림을 저는 사실 여기서 빵 터졌어요. 처음에 맞짱을 깝니다. 맞짱 까고 나서 스타스크림을 때려 눕혀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이가드가 와 당장 쳐들어가자. 이상하다. 얘네 충절 되게 높은 애들 아니었나? 여기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블랙팬서처럼 리더를 막고라로 뽑는 그런 원시 부족은 무조건 막고라를 떠야 되는 거야? 주먹의 힘이 리더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충절 높은 하이가드라는 애들이 갑자기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D16의 말을 따라서. 그러다가 또 한 번 충절 아까 한쪽에 뭔가 득세하면은 이야 오른쪽에 득세하면은 이야.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충성심이 있는 애들이어야 맞거든요. 근데 띠부띠부실이야. 이쪽 충성했다 저쪽 충성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충성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주체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충성스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게슈탈트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어서 충성의 개념이 조금 이 사이버트론 행성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도원결의 같은 거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스피치 능력입니다. 입을 얼마나 잘 터느냐. 그렇죠. 그리고 발성이 얼마나 호쾌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쇼잉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아서라. 60명 100명 도륙내다가 이제 시민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정의를 지키는 척해야 조상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렇다. 이렇게 그래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저도 하이가드 장면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트랜스포머의 열혈 팬은 아니지만 보면서 스타스크림이랑 사운드웨이브랑 쇼크웨이브가 어느 순간엔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타스크림이 나올 때 여기구나 하면서 좀 웃겼고 우가우가 하고 있었다. 거기서 심지어 더 웃겼던 건 그 메가트론이랑 이제 스타스크림이랑 말씀하신 대로 막고라를 뜨잖아요. 그때 이제 메가트론이 스타스크림의 목을 과하게 졸라서 음성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타스크림 목소리가 그때부터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스타스크림 목소리를 스티브 부세미가 연기했더라고요. 또 스티브 부세미라고 하면 목소리 특이한 걸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약한 유머 나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약간 이제 목소리가 약간 고블린 같은 그런 분이시죠. 약간 목 졸린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키건 마이클 키가 연기한 또 범블비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수다스러운 개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이 캐릭터가 목소리를 잃게 되잖아요. 실사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근데 이런 수다쟁이가. 목소리를 잃게 되는 플롯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좀 그게- 아마 속편이 나온다면 아니면 그냥 이것 자체로도 어떤 유머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이 원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는 곧 목소리를 잃을 애인데요. 말이 이렇게 원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유머가 될 수 있는. 분명 임자를 만나면 목을 잃게 되겠죠. 이런 약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키건 마이클 키 너무 잘 어울린다. 나는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음. 뭐 워낙 재밌는 배우라는 건 알았지만 목소리 좋고 이 역할에 어울릴까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이제 목소리 연기 마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원래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로 피터 쿨렌 전문 성우가 가장 유명하고 원앤 올리로 어떤 배우가 캐스팅돼도 그의 어떤 아우라를 넘어서기가 좀 팬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꽤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더라고. 그럴듯한 정도를 넘어서서 저는 물론 알고 가긴 했는데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냥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피터 클렌 목소리처럼 사람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진짜 2차 성징 근처에 와 있는 약간 청소년의 느낌? 진짜 그 열혈 캐릭터에 맞게. 그쵸.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잘 또 소화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크리스 햄스워스가 벌써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쵸. 꽤 40대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기력이 출중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타로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 배우님도 사실 배우분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연기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둘 다죠. 너무 좋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은 진짜 목소리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그녀 영화에서도 스파이크 존스 그 영화에서도 목소리 하나로 그냥 로맨스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리가 저만큼까지 발달되면은 나도 연애할 수 있겠는데라고 그러니까, 약간 두근두근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분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뭔가 너무 매력적이야. 실제로 뭐 굉장히 뭐 아름다우시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목소리의 어떤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가장 의외였던 건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의 메가트론 캐스팅이었는데 이 배우가 연기도 잘하고 다른 뭐 성우 역할도 많이 한 건 알아요. 근데 좋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보통 메가트론이라고 하면 물론 아직 이 영화상에서는 대학당이 되기 이전의 메가트론이긴 하지만 좀 더 굵고 거친 목소리의 성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감독이었다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 햄스워스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젠틀한 느낌이에요. 그래 좀 얌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였는데 또 그런 반전 매력들이 영화에서 잘 드러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흑화한 다음에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존 햄이라든지 로렌스 피쉬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좋은 연기, 좋은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목소리들을 듣는 맛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원래 나왔던 다른 기체
그 동료 메가트론 쪽 세력의 그 캐릭터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는 내내 즐거움이 또 있기도 했어요. 반가움이 있죠. 확실히 원작 팬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작의 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옛날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G1까지 정말 돌리고 또 돌려보셨던 팬분들이시라면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이렇게 리마스터 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사실 약간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정도의 완성도나 그 정도의 경외감을 이 영화에 느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제작사의 태도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만들었던 그런 신화를 이 프랜차이즈 내에서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가 동경했던 그 멋진 모습의 캐릭터들이 짜바리 시절도 있었다. 짜바리 시절. 약간 이런 것들을 잘 묘사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개그 장치, 코미디 장치들도 굉장히 잘 먹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코그를 그 주인공 일행들이 가슴속에 넣은 다음에 그 비이클 그러니까 탈 것으로 처음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약간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리 한쪽만 변해가지고 막 땅에 박히고 막 넘어지고 나는 머리를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머리만 들어간 거야. 그리고 머리 없이 달리고 자동차로 변신했는데 바퀴가 안 나와서 두 팔로 막 개구리처럼 막 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빵 터지게 하는 그쵸.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동경하던 그런 모습이 원래 그러진 않았다. 누구나 다 처음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영화 트랜스포머 1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의 트랜스포머 1 한 줄 평가는요. 학고 시절 흑역사는 누구에게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저의 점수는요. B- 드리겠습니다. B-. 네. 생각보다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네. 또 B-보다 높게 주기에는 또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리마스터된 추억 이렇게 한 줄 평가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저도 비슷해요. B0 정도를 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다만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랜차이즈의 오래된 팬분이시라면 만약에 제가 오래된 팬이었다면 못해도 B+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지난번에 저랑 같이 했던 베테랑 2 때도 B0 주시지 않았어요? 같으면 안 되나요? 여기까지. 베테랑 2도 좋은 영화고 트랜스포머 1도 좋은 영화입니다. 알았어요. 왜 저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시나요?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코다즈 컴바인 입고 왔어요? 저 오늘 아디다스라고요. 리바이스가 아닙니다. 안 됐으면 저는 오늘 자신감 팬티가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 마시고요. 코다즈 컴바인 착용하신 날에만 저에게 나대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녹음하러 오는 날 항상 커데즈 콤바인 입고 오겠습니다. 네, 나중에 확인합니다. 네.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어도 끝만 잘 내면 되는 거야. 좋아. 선배님들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트랜스포머 1을 보셨거나 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의 오래된 팬이 바로 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읽어보고 여러 가지 소통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참에 후원까지 조금 해주시면 더 좋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먼 곳까지 나와주신 우리 표표님께 또 감사 인사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